네,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올해는 새해 복을 좀 더 받고 싶고, 작년은 그렇게 좀 좋지 않았어요, 사실. 뭐, 사실 여기 네. 구독자분들도 그럴 거고, 저도 한 명 투자자로서는 즐겁지는 않은 한 해였죠. 뭐, 서프라이즈가 많은 해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벤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요. 되게 지식이 높아도 예측하기 힘든 이벤트 너무 많았죠, 작년에. 올해는 좀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이상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관점에서도 올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랑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축소 계획이 없다. 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축소를 언급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올해 실적이 좀 크게 감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반도체 쪽을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요, 3분기에 되게 좀 흥미로운 뉴스들이 나왔는데 3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때 2점 몇 %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42점 몇 %에서 40% 근처로 확 떨어지거든요, 3분기에. 2분기 대비 3분기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뭐 시장 조사 자체는 11월, 12월쯤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없다는 발표가 10월 달 중순, 그 11월 되기 전에 나온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특히 지금 4분기의 하락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실제로는 두 개의 의미가 있겠죠. 이후에 당장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적어도 줄이지는 않겠다는 거랑, 그리고 덤으로 이제 시장에다가 자기들의 재고를 굉장히 싸게 풀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삼성전자 점유율 줄어든 걸 보면 그 상황은 아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먼저 재고를 싸게 풀어서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뭐 전 내부 사람 아니까 사정은 몰라요. 네. 근데 이게 3개월이라는 게 갑자기 디램 3사의 기술력이 확 뒤집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가격 정책밖에 없고, 그때 아마 삼성전자가 먼저 당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이익이 떨어져도 뭐 4분기 이럴 때, 이거는 자신들이 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마 좀 경쟁사들의 길을 죽여놓으려면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서 치킨 게임을 하려면 원가 경쟁력이 되게 좋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반도체가 시장 가격이 100원인데 저는 원가가 80원이고 상대는 90원이에요. 그럼 제가 치킨 게임을 해서 90원으로 낮추면 저는 흑자인데 상대는 적자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 기술이 원가가 3, 40원씩 차이가 났다고요. 선두 기업이랑. 근데 지금은 그만큼 차이 안 나죠. 그 대신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건 자기 현금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현금이 많지가 않죠. 하이닉스도 투자 많이 했고, 뭐 다른데 뭐 인수도 하고 했으니까 마이크론도 투자를 꽤 많이 했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100조 원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격차를 좀 벌리려면 이제 불황이 아닐 때 하기 힘들죠. 디램 잘 팔릴 때. 이렇게 불황일 때 되려 한 번씩 물량을 확 밀어내면서 경쟁사들 대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좀 빌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은 약간 좀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는 약간 좀 부진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대신 주가는 이제 그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이렇게 한번 치킨 게임 당하고 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후발주자들은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미 마이크론이 올해 투자를 뭐 몇십 % 깎았잖아요. 추가로 컷할 수도 있다 그러고. 네네. 그러면은 뭐 아마 하이닉스도 사정은 좀 비슷할 거예요. 투자가 뭐 절반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 올해 투자가 줄면 내년 생산력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줄이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파이를 가져가게 되겠죠. 뭐 한편으로 디램 산업이 또 디램 사업만 놓고 보면 이게 쇠락 중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컴퓨터 혹은 자동화 기기가 많아질수록 디램은 계속 살 것이고, 그럼 그만큼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가져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약간 시간의 문제지. 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금도 많고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도 있으니까 약간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 상황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1위 기업이자 기술력이 조금 앞서고 남들보다 원가 경쟁력이 앞서죠. 그리고 현금이 많다는 측면에서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다른 사업부들이 엄청나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해볼 만한 싸움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싸움 한번 걸리면 이제 메모리 3사 중 뭐 하나가 부도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네. 하지만 이 치킨 게임으로 미래 투자나 좀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마 이 회사들도 기존보다 현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또 몇 년간은 투자가 좀 이제 나머지 2, 3위 회사들의 투자는 줄어드는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약간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공급 약간 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호황이 찾아와서 수요가 막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금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도 이 시기에 올해 갑자기 디램 시장이 더욱 악화되면은 손해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디램 시장 악화되면 그 괴로운 건 나머지 3사도 똑같죠. 그렇죠. 왜냐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은 더 안 좋으니까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호황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여력이 훨씬 크죠. 알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이 딱 걸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디램 시장의 호재성 뉴스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자, 구원투수가 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근데 이거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울고 먹었거든요. 뭐 지연의 역사죠, 사실. 그쵸. 사실 그 인텔의 10나노, 지금은 7나노로 이름을 바꿨지만 10나노 서버칩이 처음 계획된 게 2018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3년 전에 나왔어야 될 물건을 이제야 보고 있는 셈인 거죠. 뭐 아마 그때 나왔으면 DDR4로 나오긴 했을 거예요. 그쵸. 다만 이제 인텔의 좀 안타까운 면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드디어 이제 네네.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서버용 CPU로도 쓰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디램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모바일 쪽, 스마트폰 네네. 그쪽이 있고 또 서버 쪽이 있고 PC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서버 쪽이라든지 모바일 기기 쪽 이쪽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턴 어라운드 시키는 데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올해를 뒤집어줄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작년 중반 말에 나왔으면 지금쯤 양산이 될 텐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서버칩 아이스레이크, 이름이 아이스레이크인데 이거 양산이 그 양산 발표를 2021년 4월 이렇게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9월쯤에 인텔에서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한 5개월 동안 5개월? 몇 개월쯤 될까요? 그동안 한 100만 개 정도 칩을 팔았다고 했어요. 100만 플러스 개의 아이스레이크를 팔았다. 한 4-5달 기간인 거죠. 네네. 4-5달에 네네네. 그 100만 개인데 인텔이 보통 서버 칩을 얼마쯤 파냐 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1년에 한 달에 100만 개, 1년이면 1000만 개 파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5개월 동안 100만 개밖에 못 팔았으면 사실 큰 양은 아닌 거죠. 사파이어 라피즈도 지금 발표가 됐고, 그러면 한 5, 6개월 동안은 이제 비슷한 추세라고 하면 뭐 100만 개, 200만 개 사이로 팔겠죠. 그러면 인텔 전체 판매량이 1년에 1200만 개쯤 되니까, 그러면 한 20%가 안 되게 팔릴 거예요, 전체 물량에서. 추세가 똑같다면. 그렇게 보면 당장 그 서버 시장에서 DDR5를 그 메이저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텔이 예를 들어 한 6개월간 사파이어 라피즈를 200만 개 판다고 하면, 네. 나머지, 근데 인텔이 한 달에 100만 개 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칩은, 이제 보자. 한 400만 개 정도는 여전히 DDR4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도 대체되는 효과인 거죠. 맥스로 봐도. 그러니까 이게 당장 확 몇 달 안에 뒤집어 주진 않을 것이고, 실제로 DDR5 재고를 많이 소모시키는 거는 뭐, 반기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이게 게임 체인저라 보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시간이 필요하죠. 뭐, 게임 체인저긴 해요. 왜냐하면 인텔이 1년에 1000몇만 개를 판다고 치면, 결국 1000만 개 모두 DDR5로 변하긴 하겠죠. DDR4 안 쓰고 5 쓰는 시기가 올 텐데, 그게 올해 그렇게 다 전환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그 14나노 기반 제온도 아직 조금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나노에서 만든 아이스레이크도 이건 DDR4니까 DDR4로 팔아야 될 거고, 사파이어 라피즈는 완전히 램프업 되진 않았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약간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확실히. 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DDR4가 서버에서 도태되겠죠, 빠르게. 왜냐하면 AMD도 DDR5로 신작 나왔고, 그리고 인텔도 이제 DDR5로 신작 나왔으니까 새로운 서버 CPU는 전부 DDR5로 넘어가죠. 하지만 이제 우리 어떤 주가 관점 아니고 메모리 회사의 실적 개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해 큰 영향 주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통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효과들이 뭐 올해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에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앞서서 반응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근데 가능성도 있죠. 이제 정확하게 전 4분기에 한번 회사 3사들 재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지난 4분기요. 2022년 4분기. 네. 아,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몇 프로 잃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4분기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재고가 확 줄고 나머지 회사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치킨 게임을 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뭐 메모리 시장은 좀 더 오랫동안 힘들 수 있죠. 확실히 좀 재고 수준을 좀 파악을 하면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월초, 그러니까 2월 분기 그 다음 2월 초에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월말에 다시 이제 컨퍼런스 콜하면서 디테일한 실적을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힌트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고 혹은 대만계 그 시장조사 업체들이 그 시장 점유율을 내거든요. 한두 달 뒤에. 그때 보면 분기별 점유율이 나오는데 과연 그 저번 3분기에 이뤘던 점유율 플러스 알파로 뭐 삼성전자 가져갈까? 이런 게 좀 봐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투자자들은 잘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하락장에 TSMC를 매수를 해서 참 네. 화제죠. 정말 좀 반도체 경기 안 좋고 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뭐 2000까지 가고 막 그럴 때 정확하게 사들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한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거 뭐 증자하는 거 아닌 이상 두 회사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뭔가를 차이를 일으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TSMC를 파운드리 놓고 보면 이거 B2C는 아니고 철저히 B2B잖아요. 이제 버핏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해자가 높고 그 특정 회사에 어떤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사실 삼성전자 메모리도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그 정도로 높거든요. 아마 전 삼성전자가 분사되어 있었으면 버핏이 삼성전자도 사지 않았을까. 이게 디램, 막 지금은 예. 막 가전이랑 스마트폰이랑 다 짬뽕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 뭐 반도체도 메모리랑 파운드리 섞여 있고 저는 그래서 버핏이 이런 거 정하는 건 두 회사의 뭐 비전만 본 것은 아니고 본인의 취향도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TSMC보다 훨씬 떨어진다 투자 매력이 그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그렇죠. 약간 투자 관점에서 취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대신 TSMC를 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취향의 문제죠,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그 TSMC 파운드리만큼 진입장벽이 있는 게 D램 산업인데 뭐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역시 과점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산업만 집중하는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지금 보면 실적도 훨씬 많이 떨어졌고 그 변동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못 버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당장 투자하는데 투자 기간이 2, 3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2, 3년 뒤에 무조건 현금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 안정적인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2, 3년 뒤에 최소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정적인 걸 사야 되죠. 그렇죠. 정말 안정적이어야 되면 예금을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조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사업 모델 다양하고 변동성 적은 거 사고 좀 더 자신 있게 굴릴 수 있으면 사업 모델 집중된 곳 사고 이런 식이겠죠. 투자자 약간 취향, 성향에 네네.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또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만들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미세화 공정 관점에서 이 D램 상당히 지금 거의 뭐 몇 나노로 막 만들기 아니 사실 그 D램이랑 파운드리가 뭐가 더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설계 관점에서는 D램보다 그 시스템 반도체 그 지금 TSMC 같은 데가 만드는 AP 같은 게 어렵죠. 근데 메모리는 대신 지금 그렇게 만들기 쉬우면 회사가 3개밖에 없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중요하냐? 엄청 싸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얼만큼 만들어야 되냐면 전 세계 4분의 1,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전 세계 4분의 1 물량을 공급해도 적자가 날 수 있는 산업이죠, 이거. 그렇게 보면 이거 마냥 쉬운 사업은 아닌 거예요. 설계가 쉬운 거랑 사업이 쉬운 건 별개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명확하게 약간 구분을 하자면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설계 관점에서 복잡한 거지. 그렇죠. 제조 관점에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대신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메모리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 TSMC 같은 곳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잖아요. 실적도 최근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신에 이제 좋을 때도 그만큼 확 오르진 않겠죠. 뭐 사실 안 좋을 때가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을 때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 확실히 좀 메모리 업체들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조차 영업이익이 17조 가까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반도체 초호황일 때.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밑으로 오면은 적자가 돼버리는. 이게 그래서 제가 취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도 그만큼 변하니까요. 화끈하게 약간 난 남자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 반도체 업체들 좀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 같은 그런 곳을 좀 보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약간 좀 화제를 전환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가 뭐 산업에 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중 패권 전쟁 할 때도 예전에는 뭐 사실 미국이 석유에 올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반도체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전방 산업 어디가 성장하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그런 모든 산업 통틀어서 가장 좀 성장성이 크고 규모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뭐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30년에 뭐 10배가량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력 반도체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D램 이런 것들 있죠. D램이나 혹은 인텔의 CPU, 엔비디아 GPU 이런 건요. 연산용 반도체예요.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자들을 쭉 늘어나갔고 그 소자 안에다가 신호들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연산이 끝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CPU한테 덧셈 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더해야 될 두 숫자를 넣으면 합쳐진 값이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연산용 반도체는 어떠냐 하면요. 그 개별 소자가 작업을 할 때 전기를 적게 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1 더하기 1 계산하는데 전기를 100 쓰는 것보다는 5 쓰는 게 좋고 5보다는 1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들은 우리가 보는 연산용 반도체들은 되게 미세화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어떤 물건들이냐 하면 그 전력이 들어오면은 전력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전압에 전력을 넣어주면 이거를 전압을 바꿔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력 자체를 바꿔주는 물건이에요. 전력 효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작긴 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기를 그 높은 연비로 많이 통과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미세화하던 반도체처럼 1년에 2배씩 연비가 좋아지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터리 용량이 이만큼 있는데 자동차를 2배 가게 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칩 하나가. 그렇죠. 컴퓨터는 2배 빠르게 연산할 수 있죠. 그 CPU 바꾸면 2배 빨라질 수 있잖아요. 전력 반도체는 그런 물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는 이쪽은 제가 정말 잘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이제 이걸 보면서 이 구독자분들도 이 반도체라는 단어를 놓고 다 똑같은 거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력 반도체들의 경우는 그 미세화보다는 그 들어온 전류를 효율적으로 바꿔서 통과시켜주는 반도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뜨는 이유는 기존에 전력을 쓰지 않던 거, 예를 들어 엔진이죠. 엔진을 배터리로 교체하면서 그 배터리에서 모터로 고효율로 전력을 보내줘야 되고, 그러면서 배터리 수명도 관리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장이 커지긴 하겠죠. 그럼 이게 뭐 몇 배씩 커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반도체 산업의 그런 우리가 봤던 D램이나 그 파운드리 같은 산업의 다이나믹스랑은 좀 다를 거예요, 움직이는 게. 왜냐, 일단 여기 미세화가 잘 되지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산용 반도체는 제가 연산 하나를 하는데 그 전기를 적게 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적은 전기를 통과시켜서 값을 계산하면 좋죠. 우리 연산용 칩들은. 근데 그 파워 쪽 반도체들은 그런 물건이 아니죠. 전력이 100, 일단 들어오는 전력은 무조건 클 거예요, 얘는. 그럼 거기서 손실, 한 예를 들면 10 정도 손실되던 걸 9로 줄이고 8로 줄이고. 그리고 소자가 작은 건 큰 도움이 되진 않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그런 측면보단 그 물질, 그 머터리얼이죠, 이제. 그쪽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쪽 회사들 중에 어디가 강하다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제 제가 강한 분야는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는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다른 SiC 뭐 그 이제 규소에다가 탄소 붙인 거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이제 그쪽이 좀 더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함께 성장할 만한 반도체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봐요. 지금 요번에도 그 CES 한 거 보면은 그 자율주행 하는 뭐냐 그 트랙터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 나왔는데 발표한 회사가 하나는 엔비디아 칩이 트랙터에 몇 개 들어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자율주행차는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죠, 정확하게는. 그 퀄컴 칩이 몇 개 들어갔다고 퀄컴이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일단 팹리스들 중 그 어떤 커넥티비티나 자율주행에 관련한 부분들을 하던 회사들이 그대로 수혜를 볼 거예요, 아마. 지금이랑 크게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좀 길게 보면 어떠냐. 이 팹리스들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원래 엔비디아 칩을 쓰다가 자체 칩을 설계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퀄컴 같은 팹리스들 처음에 인포테인먼트용 칩 만들고 나중에 자율주행용 칩 만들면 대형 자동차 회사는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이득을 보겠느냐. 저는 이럴 때 결국 파운드리랑 메모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팹리스는 지금 잘 나가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 테슬라의 칩 이제 테슬라 직접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랑 막 하면서. 네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팹리스는 마켓쉐어를 잃을 수 있죠. 그런데 팹리스 혹은 자동차 회사 누가 설계를 하건 제조는 파운드리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칩 설계는 이게 지재권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지재권 사업이니까 사람 모으면 몇 년 뒤에 할 수 있고 그런 식인데 이제 반도체 제조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되려 이런 식일수록 전통적인 좀 반도체 회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너무 그러니까 시선을 다양한 데 돌리지 않고 이런 회사들을 이제 기존의 파운드리나 메모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사 보니까 애플도 이제 자체적으로 막 그런 AP인가요? 그런 걸 막 설계를 한다고. 하죠, 예. 오랫동안 했어요. 애플은 10년 넘게 설계를 했죠, 이제. 기사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퀄컴이라든지 그쪽 안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원래 애플의 아이폰 처음 들어갔던 AP도 삼성전자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 ARM 장인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아이폰 나오던 시절만 해도 그 ARM 칩들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회사들만 계속 했는데 아이폰을 만들겠다고 애플이 그 삼성 칩을 가져다 썼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 설계 완성되니까 스스로 설계하고 제조는 삼성전자에 맡겼다 이원화했다가 TSMC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거 예를 들면 테슬라도 1년에 100만 대 단위로 파는 회사인데 스스로 자율주행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모듈을 만들어냈잖아요. 칩까지 설계해서. 네네. 그러면은 몇백만 대 만드는 회사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즈가 큰 애플이라든지 자동차에서는 테슬라라든지 그렇게 볼륨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약간 비용 절감이라든지. 일단 테슬라가 된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100만 대 파는 곳인데 자기들이 써요, 칩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700만 대 파는 회사는 어떻겠느냐 이거요. 해볼만 하죠. 이제 물론 그 산호세나 이런 데 연구 거점을 마련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제 규모만으로는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 속에서 웃고 즉 꽃놀이배를 쥐고 있는 거는 파운드리라든지 뭐 IDM 업체라든지 반도체 그런 제조하는 회사들이 업체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정말 대체하기 힘들고 그 자율주행 시장이 크기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올릴 수 있는 매출이 파운드리랑 메모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메모리 안 쓰는 자율주행 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파운드리 없이 자율주행 칩 만들 수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만들지는 잘 몰라요. 잘하는 애가 만들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탈세계화가 펼쳐지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각국에 특히 이제 성진국 관점인 것 같긴 해요.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고 실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제조 단가를 올린다. 생산 비용을 올린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사실 비용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수익성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 관점에서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는 있죠. 근데 핵심은 악화된 수익성이 어디 귀착되냐가 훨씬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익성이 나빠지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20% 수익성 나빠졌는데 그 20%를 전부 반도체 회사가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오르는 형태로 나올 것이냐 그걸 좀 추정해 보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에 인해서 일어난 건데 왜 다 빼놓고 반도체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방의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를 자기 나라에 유치함으로써 반도체 회사들의 목줄을 쥐면서 대신 당근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인 거죠. 예를 들면은 대만이란 나라가 어느 순간 중국이랑 친해질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그 부가가치의 핵심은 팹리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은 이 팹리스들의 목숨이 거의 TSMC랑 약간 삼성전자에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TSMC의 공장 일부를 미국으로 옮김으로써 이 회사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대만이 흔들려도 TSMC가 미국 쪽에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옮겨오기 위해서 당근을 줘요. 뭘 주겠어요? 보조금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성 중 일부는 보조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돈을 좀 내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의 악화는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지불하는 건 반도체 회사들은 크지 않을 거다. 그 비율이.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팹리스 업체한테 비용을 더 지불하게 좀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런 일도 그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씩 조정되겠죠, 안에서. 근데 당장 전체 수익성이 10몇 프로 손실된다고 해서 그 10몇 프로를 반도체 회사가 떠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정말 수익성 안 나오던 반도체, 중국이 반도체 몇 년 투자했죠. 맞아요. 네. 그냥 돈을 못 버는 레벨인데 지금 100조 가까이 돈을 썼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납세자가 전부 떠안는 형태죠. 그것도.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지출이 있을지언정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반도체가 규모의 경제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파운드리도 그렇지만 D램 산업도 특정 나라의 IT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킬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D램 없으면은 어떤 컴퓨터도 안 돌아가요. 어떤 그렇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입장에선. 근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 IT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개수가 한두 개잖아요, 다 보면. 한두 개니까 그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하건 말건 정치인들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싸움이 완전히 바뀌니까요. 그렇게 위해서 기꺼이 이제 세금을 빼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치약회사나 옥수수 회사 이런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전 세계가. 그냥 키우고 말지.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게 중국과 미국의 약간 패권 다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중국에다가 핵심 장비 수출하는 걸 금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중국에 공장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건데 정확하게 미국이 1년 뒤에는 허가 안 한다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갱신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메시지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을 완전히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EUV 같은 핵심 장비 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EUV 기계가 있어야 차기 공정을 하는데 우시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비행기로 실어 날르면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EUV는 한국에 있고 우시에서 그 EUV 없이 돌리고 돌아와서 마저 처리하고 되긴 되는데 이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죠. 비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웨이퍼는 가벼워서요. 그래요? 비행기 몇 개로 실어 날르면 다 실어 나를 수는 있어요. 비용 문제는 아니군요, 그러면. 근데 비용 좀 커지긴 하죠. 그렇죠. 운송 비용, 수율, 좀 자잘한 문제들 생겨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공정으로 넘어갈 때 조금씩 그 이득이 줄어들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서서히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에 가까운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메시지겠느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 얼마 이상 이런 데로 쪼면은 아이 얘들이 계속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라이센스만 계속 갱신해주면 하이닉스는 우시에 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우시를 떠나게 되면 하이닉스에게도 타격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 외교적인 카드 하나가 완전히 증발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도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찰의 그 충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하이닉스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외교적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이닉스의 그 경영진들이 불안감을 좀 더 느끼게 되겠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서 두 G2 국가 간의 그런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볼 필요는 있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도체 소부장 관점에서 최근에 약간 점점 그 국산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기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2019년에 일본이 그 3대 수출 품목, 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금지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이 국산화 바람이 좀 제대로 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캔에 뭐 EUV, 포토레지스트 뭐 네. 처음으로 도입한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국내 소부장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예, 제가 투자하는 곳은 아니어서 그런 네네. 쪽이.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투자 취향에 가까워요, 항상. 저는 그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가장 숙련된 회사들은 그 제조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럼 그 다음으로 숙련된 곳은 어디냐 하면 그 미세 공정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도구들 만드는 곳. 예를 들어 ASML 혹은 그 램, 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 네네. 이런 데들이죠. 이제 이런 데들은 또 그런 전 세계 공급하는 회사들의 핵심 장비 공급하니까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되게 그 부침이 심해요, 해보면. 이제 제가 그 멘탈을 유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 그냥 완제품 메모리나 뭐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이 알아서 잘 골랐겠거니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투자 취향이라든지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음 질문이 공교롭게도 이제 예. 개인적으로 어떤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지 혹시라도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결국 취향 문제인데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고 일단 아주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든지 크기가 작고 아이템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건 진짜 자본 많이 굴리고 전업 투자자일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어느 순간 타협을 좀 해요, 투자를 할 때. 어떠냐 하면 그 좀 제 느낌에는 골드러시 시대에 꽃갱이와 청바지를 파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제가 골드러시 시대로 가서 금광을 찾으면 정말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금광을 못 찾으면 이제 뭐 망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때 정작 안정적으로 돈 번 사람들은 금광 찾는 사람들한테 필수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산업이 그런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TSMC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은데 TSMC는 해외 기업이니까 접근성이 좋은 삼성전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자잘한 거 하려고 하면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산업에 대해서. 근데 그런 공부를 일일이 하기엔 제가 하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대신 공부해주는 기업이겠거니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숱한 그런 뭐 치킨 게임도 겪어오면서 자기만의 그렇죠. 경제적 해자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해자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막 진짜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막 그런 바쁜 시간을 쪼개서 뭐 다른 기업을 공부한다라기보다도 가성비 좋은 투자가 이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뭐 그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 머신러닝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상황들을 잘 보면은 그 파운드리나 메모리에서 항상 뒤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엔비디아를 투자하려고 했으면요. 엔비디아로 정말 대박 내려면 어느 시점엔 해야 되냐 하면요. 2013년 정도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머신러닝으로 사물인식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발표들을 해요. 근데 그 처음에 돌파구는 어디쯤 보였냐면 2007년, 8년쯤에 그 어디 캐나다 이런 데 논문에서 보여요. 그 GPU가 그 인공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학습을 빠르게 시킬 수 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사후론이지 제가 그런 거 수많은 논문들을 뒤지면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로 큰 돈을 벌려면 우연히 한 게 아니라면 그 시점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형태의 혁신들은 쭉 보면 계속 그 기초적인 반도체 회사들 그쪽에게 이득을 꾸준히 제공하는 형태였던 거죠. 이게 제 취향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2의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찾을 자신은 없는 거죠, 저한테. 힘들고 할 것도 많고. 근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지금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최고라고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최근에 또 이제 그런 반도체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또 굴지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뭐 도전은 많이 하죠. 근데 아성이 깨지진 않잖아요, 사실. 뭐 그래프코어 이런 데도 새로운 인공지능 칩 만든다고 인공지능 칩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뚫려요. 왜 잘 안 뚫리냐? 이거는 그 인텔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보드를 놓고 인공지능 칩을 하나 딱 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겠죠.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만 항상 돌아가요. 호환성이 중요하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칩은 제가 그냥 어느 스타트업에서 칩을 가져오면 돌아가질 않아요, 사실. 어떠냐 하면은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쭉 짜야 되는데요. 엔비디아 칩 같은 거는 인공지능 초반에 사실상 인공지능 기술을 끌고 온 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공지능 코드는 다 여기 맞춰져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칩들 스타트업도 많고 한데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보다 몇십 프로 좋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1, 2년 뒤면 신상품 나오는데 항상. 계속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 한 30% 좋은 칩을 사다 쓰는데 1년 안에 개발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소프트웨어 못 쓰니까 못 썼는데 1년 지나면 경쟁사는 쓰던 코드 발전시킨 다음에 엔비디아 칩만 바꿔 껴버렸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라면 그 인공지능 칩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공부를 좀 하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칩이.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 있죠. CPU, 메모리 뭐 이런 거 있는 거. 요쪽에서 그 연산용 칩에 가까운 녀석들이 있고요. 여기서 단계를 쭉 가갖고 아예 그 디지털 회로이기를 포기한 녀석들이 있어요, 칩을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칩이 더 그 기존에 안 되던 걸 되게 해주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저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 마음이 끌리는 새로운 인공지능 칩은 없어요. 이제 저도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칩들을 써야 될 만큼 뭔가 새로운 게 되질 않아요, 제 눈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엔비디아 칩을 조금 비싼 엔비디아 칩을 써서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괜히 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다시 다 짜고 막 그런 전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지금 제일 전기 적게 쓰는 칩이 제슨 나노 5W 정도 쓰거든요. 근데 5W라고 하면은 그 스마트폰 배터리로 막 하면은 한 6, 7시간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애초에 이 칩을 사용할 곳이 안정적인 전원이 들어오고 거대한 공장이라 갖고 전기 한 5W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냥 제슨 나노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손톱만한 칩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마구마구 막 쑤셔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한 1조 원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새로운 칩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새로 나오는 칩들, 특히 이제 뉴로모픽으로 나오는 칩들이 이런 응용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칩들을 일일이 막 설명드리는 건 쉽지 않고요. 다만 이 스펙트럼이 있다고는 해드릴게요. 되게 그 엔비디아 GPU처럼 전통적인 컴퓨터용 칩에 가까운 물건, 그 옆으로 쭉 가면은 아예 그 반도체도 아닌 물건들이 있어요. 인간 반도체 아닌데 인간지능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대화하잖아요, 우리. 그런 칩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그 엔비디아 쪽 기반의 코드 하나도 안 돌아가겠죠, 이러면. 효율은 엄청 좋은데 되는 게 없다, 이런 거죠. 생태계가 그냥 구성이 안 된다. 왜 생태계는 또 구성 안 되냐? 되는 게 없으니까. 왜 안 되냐? 생태계가 없으니까 계속 이를 돌아요. 누군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거 엔비디아 너무 하면은 한 1조, 10조 벌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그 엔비디아는 그때 뚫을 수 있었던 이유가 논문 쓰는 사람들이 CPU 쓸 때보다 5배, 6배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망 학습에 예를 들면 하루가 걸렸다. 그 시절에. 그러면 그게 1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논문 쓰는 게 오늘 돌려놓고 내일 결과 보고 해야 되는 게 1시간마다 쓰고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논문 나오는 속도 달라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하려고 했던 게 지금은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하지만 사물인식, 안면인식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한 5, 6년 전만 돌아가도 안면인식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아, 맞아요. 네. 그거 되잖아요, 지금. 그런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거든요. 그 부가가치가 엄청 높죠. 안 되던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투자하는 건 되게 좀 전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 자신이 엔지니어로서도 이런 칩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도 안 떠오르거든요, 저는. 그냥 기존 거 쓰는 게 좀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요. 사업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뭐 기존의 엔비디아 생태계를 정말 대체할 만큼 게임 체인저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못 봤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잘 될지도 모르는데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수십 가지 막 실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냥 할 때마다 코드를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 해놓은 거 이제 그렇게 프로그래밍하고 일하는 거에 미덕은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저도 이제 개발자는 아니지만은 구글링은 정말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해서 남들 잘 짜놓은 오픈 소스 이걸 활용해서 응용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발전한 거잖아요. 이게. 네네. 맞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칩은 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칩들은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은 정말 큰 회사가 쓰겠다고 하면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제품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능력이 있는 회사가 이 칩을 막 사서 쓴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 회사들이 스스로 만들던지. 인공지능 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칩이 생겨요. 구글이 알파고에 썼던 TPU, 그리고 지금 유튜브 전용으로 만든 VCU라고 부르는데, 네. 구글에선. 이것도 구글이 자체 설계한 거예요. 왜냐, 이건 자기들이 쓸 거니까 스스로 만든 거죠. 유튜브 자체 워낙 볼륨이 크고 매출이 네. 크니까. 그러니까 인텔 CPU 몇백만 개로 해야 될 거를 자기들이 설계한 칩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그런 구글 같은 회사가 아니다. 구글 같은 회사는 사업 영역이 넓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특정 대형 회사랑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알기 전엔 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형 회사들 입장에선 정말 안 되면 자기들 내부 수요라도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아마. 어쨌거나 이 팹리스 특히나 이제 방금 인공지능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니어 관점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망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 전환비용 관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금광 채굴 시절에 뭐 곡괭이라든지 천마제를 파는 그쪽은 사실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이 나오든 뭐 새로운 게 나와서 대체가 되든 간에 그냥 계속해서 돈 버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성향과 취향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런 기업 찾는 게 업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타트업 투자자 막 그런 전문 투자자들은 그런 걸 찾는 게 업인 사람들인데 VC 같은 분들은 네, 열심히 하겠죠. 그런 분들과 비슷한 성향이면 그런 거 찾는 게 훨씬 좋죠. 뭐 전화 받아주면 전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 그 정도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조그만 칩 설계 스타트업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싫고 그렇다면은 그냥 뭐 제조업체들, 파운드리나 뭐 그렇게 뭐 메모리, 뭐 IDM 업체들 투자를 하면은 중간 이상 간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막 주식 투자에 힘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사실 수익률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꼭 좋은 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작년이 이게 왜 힘들었는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작년에 제 결정을 바꿀 만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러전 터지고 6월, 9월 이럴 때 아무리 제가 과거 뉴스를 쭉 찾아봐도요. 내가 요걸 보고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뉴스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이거 좀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푸틴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국경에 스파이들을 잔뜩 풀었음에도 얘들은 전쟁 준비할 나라가 아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고위 스파이들이 있으니까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죠. 근데 이런 상황만 봐도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동향을 제일 잘 알고 있을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죠. 그러면 작년 같은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 같은 개인이 투자 결정하는데 고민해봤자 이런 경우에 얼마나 이게 옳은 결정이 나오겠어요, 이러면. 고민하면 50%가 51%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시기에. 다만 이런 시기는 그냥 저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쪽이에요. 뭐 올해도 아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중국의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변동성이 몇 번씩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그냥 그런 거 알고 감내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직 투자를 안 하시고 있거나 쉬는 분들이면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해도 안 해도 좋지만 진짜 무슨 일이든 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이면 투자하면 되게 리턴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은 물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기업의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을 했느냐 그 부분은 그렇죠. 사실 네.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것만 아니면 사실 그냥 마음을 놓고 가도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뭐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물건이 끊겨서 메모리를 못 만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건이 없어져서 메모리를 못 만드는 거 아니죠. 갑자기 메모리를 대체할 신기술이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죠. 그럼 된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매크로 이슈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년에 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 기대하면서 사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투자하기도 싫고 HTS 쳐다보기 싫고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은 그때가 사실 좋은 기회가 있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라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선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